여러분, 현대 한국 문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한 단어 같은데 사실 이 안에는요, 와, 정말 흥미진진한 논쟁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의 거대한 퍼즐 같달까요? 대체 무엇이 문학을 현대적으로 만들고 또 무엇이 문학을 한국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우리 여정의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총 5단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보세요. 현대 한국 문학이랑 한국의 현대 문학. 어때요? 한국어로는 진짜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두 표현 사이에는요,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현대문학이라고 하면 현대문학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그냥 지리적으로 한국이라는 지역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뭐랄까 독일의 현대문학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현대 한국문학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한국문학만이 가진 어떤 고유한 특성, 그 DNA를 강조하는 뉘앙스가 확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단순히 한국이라는 땅에서 쓰인 문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아주 특별한 성격, 어떤 정체성을 가진 문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현대. 대체 뭐가 다르길래 어떤 문학을 현대적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현대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관심의 초점이 바뀐 거예요. 이전 시대의 이야기가 우리, 그러니까 공동체에 맞춰져 있었다면 현대는 바로 나, 즉 개인의 발견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세계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된 거예요. 문학 속 주인공들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죠. 나는 도대체 누구지? 하고요. 그리고 근대 사회를 움직인 거대한 엔진, 바로 자본주의도 빼놓을 수 없죠.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서 돈이 가끔은 수단을 넘어서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변화가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작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쓸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그리고 기술. 이건 진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옛날 이야기들은 대부분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대량 인쇄 기술이 빵 터지면서 문학이 글자 중심이 되고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자, 이제 현대가 뭔지 감이 좀 잡히셨죠? 그럼 이제 여기에 한국이라는 아주 특별한 필터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훨씬 더 깊고 재밌어져요. 우리가 흔히 한국 문학의 특징을 얘기할 때 한, 흥, 해학 이런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문과 그 굴곡진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쌓이고 다져진 우리만의 고유한 감성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문화적인 특성을 넘어서 과연 한국 문학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누가 그걸 정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에 와 있는지 딱 드러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인 작가가 일본어로 쓴 작품. 이건 한국 문학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한국 국적이 아닌 작가가 아주 유창한 한국어로 작품을 썼어요. 그건요? 어떠세요? 정답이 쉽게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현대 한국 문학은 도대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하는 문제죠. 이 시작점을 두고 정말 팽팽하게 크게 4가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느 시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현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 후보는 1894년 갑오개혁입니다. 이때부터 나라의 공식 문서에 한글을 쓰기 시작하고 말과 글을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신소설처럼 이전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새로운 문학이 탄생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아니다. 더 멀리 가야 한다.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시민 계층이 생겨나고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이게 바로 근대적 자아의 첫걸음이었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어떤 비극적인 사건에서 출발점을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이죠.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 엄청난 위기감이 민족이라는 의식을 폭발시켰고 문학이 우리 민족을 일깨우고 독립정신을 불어넣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보, 1919년 3.1운동입니다. 이건 위에서 내려온 개혁이 아니라 민중들 스스로가 일으킨 거대한 정신적인 혁명이었잖아요. 이 엄청난 에너지가 문합계로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수많은 동인지가 만들어지고 훨씬 더 다채롭고 성숙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보세요. 4가지 주장 모두 그럴듯하죠? 결국 이 논쟁은 단순히 역사책에 날짜 하나 적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현대 한국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자 선언인 셈이죠. 자, 이렇게 복잡하고 뜨거운 논쟁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현대 한국 문학은요, 그냥 특정 시대나 장소에 갇힌 박제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한국인으로 산다는 게 대체 뭘까? 이 질문을 붙들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고민해온 그 과정의 총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나라의 문학이라는 건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장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피와 땀으로 써내려간 가장 솔직한 자서전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함께 받은 자료 일부 현대문학이란 무엇인가 발췌본을 가지고 현대 한국 문학의 세계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현대 한국 문학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또 시작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좀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지점들을 파헤쳐 보는 거죠. 현대 한국 문학이라. 언뜻 들으면 뭐 익숙한 말 같은데 생각해보면 질문이 계속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현대는 대체 언제부터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건 또 어디까지 포함하는 건지. 자, 이런 질문들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 용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한국의 현대문학이랑 현대의 한국문학 이걸 구분하던데요. 이게 그냥 말 순서만 바꾼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그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문학이라고 하면요, 보통 현대성이라는 조금 더 보편적인 특징, 그러니까 전 세계 여러 현대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격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뭐랄까, 공동체보다는 나라는 개인의 내면, 정체성 이런 걸 중요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문학에서 중요해지는 거죠. 또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문학이 담아내는 것, 이것도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자료에서 나왔던 거요. 돈이 그냥 교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돼버리고 심지어 예술작품까지 상품처럼 사고 파는 그런 세태 말이죠. 그런 걸 문학이 다루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현대의 한국 문학은 좀 다른가요? 네, 현대 한국 문학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보편적인 현대성이 한국이라는 아주 특수한 역사, 또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고유한 모습에 더 주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개인주의라도 한국이 겪었던 급격한 근대화나 식민지 경황, 분단 현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개인은 아무래도 서구의 개인하고는 고민이나 상처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본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그 압축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특유의 갈등 같은 것들이 문학에 녹아들면서 다른 나라 문학과는 분명 다른 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흐름으로서의 현대성은 있는데 그게 한국이라는 특수한 필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독특한 모습, 그 한국성에 주목하는 게 현대의 한국 문학이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자료에서 한국문학 특징으로 현실 문제를 직접 다루는 리얼리즘 경향이 강하다거나 아니면 형식보다는 내용 전달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한이나 해학 같은 고유한 정서를 이야기한 것도 다 이런 맥락이군요. 와, 이런 문화나 역사가 예술 형식을 만들어가는 방식, 이게 참 흥미롭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문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지금 문학하면 떠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뭐 시, 소설, 희곡같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글쓰기요. 이건 사실 비교적 최근,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야 자리를 잡은 개념이라는 거죠. 과거 동아시아, 특히 한국 전통사회에서 문이라고 하면 훨씬 넓었어요. 철학, 역사, 정치, 윤리, 세상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지식체계를 다 포함했거든요. 뭐랄까, 오늘날의 인문학이나 고전 연구랑 비슷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문학이 철학이나 역사 같은 다른 분야에서 딱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인 예술로서 자율성을 얻게 된 것, 그 자체가 근대성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문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는 거군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제 한국이라는 범위, 이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 문학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좀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맞습니다. 한국 문학의 범위를 정하려고 하면 보통 기준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언어, 민족, 국가.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명쾌한 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언어죠. 한국어를 써야 한국 문학이다. 이게 제일 쉬워 보이는데 근데 자료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조상들이 남긴 그 수많은 한문 작품들은요. 이건 한국 문학 아닐까요? 또 일제강점기 때 어쩔 수 없이 일본어로 작품을 썼던 한국 작가들. 그 글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요즘 해외 동포들. 영어든 일본어든 다른 언어로 자신들의 삶을 쓰는데 이건 한국 문학에서 빼야 하는 건가? 언어만 가지고는 딱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기준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사실 명확하게 합의하기가 어려워요. 혈통 중심의 단일 민족 뭐 이런 생각도 현대 사회에서는 좀 여러 도전을 받고 있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한민족이라는 틀로 딱 묶어서 그 문학을 정의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질문을 자료가 던지는 거죠. 생각할 거리를요. 마지막으로 국가 기준은요. 한국 하면 지금의 대한민국만일까요? 그럼 북한 문학은요? 한국 문학인가요? 아닌가요? 분단 이전 문학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외국 작가가 한국 사회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소설을 썼어요. 그럼 그건 어느 나라 문학일까요? 자료를 쭉 보면 뭐 하나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해주기보다는 이런 경계 자체가 좀 모호하고 복잡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이런 경계들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도록 이끄는 것 같고요. 용어 정의도 범위 설정도 이렇게 복잡하면 당연히 그 다음 질문, 그러니까 언제 시작됐느냐 이 문제도 간단하지 않겠네요. 현대 한국 문학은 도대체 언제 시작된 걸까요? 자료를 보면 문학의 변화가 사회 변화랑 아주 밀접한 건 맞는데 딱 하나의 시점, 이렇게 합의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학이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뭐 때로는 시대를 좀 앞서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변화 시점하고 문학사적 전환점을 정확히 일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자료에서는 한국 사회의 근대성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유력한 시점들을 제시하는데요. 이 논의가 그대로 현대 한국 문학의 시작점 논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근대성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학의 현대도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 후보 시점들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료에서 나온 주요 시점들을 보면 첫 번째가 1894년 가보개혁이네요. 신분제 폐지 같은 걸 통해서 근대 국가의 틀을 만들려고 했던 중요한 시도였죠. 네, 가보개혁은 분명히 위에서부터 시작된 근대화 노력이었고 과거랑 단절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외세, 특히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한계도 뚜렷했고요. 정치나 사회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문학적인 근대성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다음으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게 1919년 3.1운동이에요. 자료에서도 이 시기가 정치, 사회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학사적으로도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때쯤 창조, 폐허, 백조 같은 최초의 근대 문학 동인지들이 막 나오고 이광수의 무정이나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주요한의 불놀이처럼 이전과는 정말 다른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개인주의적인 자외식이라든지
사실주의적인 묘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갑오개혁과는 다르게 아래로부터의 민족적 자각과 문화운동이 함께했다는 점도 크고요. 네, 맞아요. 3.1운동 때 분출된 그 민족적 에너지와 자의식이 근대 문학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겨서 표현되기 시작한 거죠. 근대적인 문학의식을 가진 작가들이 등장하고 또 잡지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작품을 발표하고 독자들과 소통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1919년은 현대 한국 문학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보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자료에서도 문학적인 측면에서의 뚜렷한 근대성은 이때 비로소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자료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18세기 조선 후기 실학사상이나 서민 문화가 성장한 걸 근대성의 씨앗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외세와의 충돌이 중요했다. 이러면서 1876년 강화도 조약, 즉 개항이나 1905년 을사조약을 기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1945년 해방이야말로 진짜 현대의 시작이다. 이런 견해도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시점들이 나오는 걸까요? 그냥 학자들 생각이 다 달라서 그런가요? 물론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점이 다른 것도 있지만요. 근본적으로는 근대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단일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에 걸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복잡하게 진행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점들은 이 거대한 근대라는 과정에 서로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 셈이죠. 예를 들어 18세기는 뭐랄까 지적인 변화의 씨앗을 보여주고 1876년이나 1905년은 외세와의 충돌과 그로 인한 강제적인 사회 변화를 1984년은 정치제도 개혁을 1919년은 대중적인 민족의식과 문화적인 자각을 또 1945년은 식민지 해방과 새로운 국가 정체성 수립이라는 면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렌즈로 보느냐, 정치사냐, 사회사냐, 문화사냐, 문학사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환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문학사적으로는 1919년이 결정적이지만 사회 전반의 근대화는 그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요. 아,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대 한국 문학을 정의하고 그 시작점을 찾는다는 게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딱 떨어지는 답을 찾는 과정은 아니군요. 오히려 그 개념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역사적 문화적 층위들을 이렇게 파헤쳐보고 왜 이렇게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생겨났는지 그걸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중요한 건 특정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부딪히고 논쟁하는지 그 배경에 깔린 한국 사회의 아주 복잡하고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는 겁니다. 언제 시작되었나에 대한 여러 다른 주장들이 왜 나오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당신이 읽게 될 현대 한국 문학 작품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열쇠가 될 거예요. 그 작품들이 바로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태어난 것들이니까요. 네, 오늘 저희는 제공된 자료를 통해서 현대 한국 문학이라는 말 속에 담긴 여러 겹의 의미들, 그러니까 무엇이 현대적이고 또 무엇이 한국적인지, 그리고 그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현대나 한국처럼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단어들이 사실은 얼마나 깊은 역사적, 문화적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꿰뚫는 핵심은 문학은 결코 혼자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읽는 소설 한 편, 시 한 구절 안에는요, 개인주의의 확산이라든지 자본주의의 물결, 인쇄술 같은 기술 발달 같은 아주 큰 시대적 변화가 녹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흐름들이 갑오개혁, 식민지배, 3.1운동 해방과 전쟁, 분단 같은 한국의 그 격동적인 역사라는 아주 독특한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한 빛깔과 형태로 문학작품 속에 새겨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문학을 읽으실 때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런 여러 층위의 맥락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작품 속 인물들의 고민이나 그 시대 상황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분명 읽는 경험이 더 풍부해지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근대에 들어서면서 문에서 문학으로 개념 자체가 크게 변했다고 했잖아요. 인쇄술 발달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는 어떨까요? 인터넷, 소셜미디어, 인공지능까지 이런 것들의 등장이 어쩌면 인쇄술이 가져왔던 변화만큼이나 근본적으로 문학이란 무엇인지, 작가는 누구고, 독자와는 또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또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네, 오늘 깊이 있는 탐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